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그 피난길에 시체도 보고 또 피난 가서 이제 인민군 호태, 인민군 노래 또 배우고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이 아니라 엊그저께 백선엽 장군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문상을 했습니다. 전 광화문에 가서 분향소에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100세신데 참 아주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돈 잘 버는 의사 6.25로 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만석굴 피난생활 1년 동안 우리는 보리밥이건 뭐건 세 끼는 거르지 않고 먹고 살았다. 음식 솜씨도 좋고 궁리도 많은 어머니 덕이다. 어머니는 늙은 호박에 쌀과 밀가루 그리고 강낭콩을 넣고 끓인 호박 풀떼기도 개발했다. 만석굴에서 1년 반을 버티고 영등포로 돌아온 1952년 봄에 윤교 형과 나는 도림동의 우산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이 학교에는 우리가 베르기라고 불렀던 벨지움 야전병원이 있었는데 이 바람에 우리는 몇 달을 대방동에 있는 종합학교에서 공부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큰형도 종합학교에 다녔다. 아직 한강 인도교가 복구되지 않아서 강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을 학교를 가리지 않고 한 군데로 모아서 임시 학교를 차렸는데 이를 종합학교라고 불렀다. 이 종합학교는 약 6개월 존속하다가 한강이 개통되면서 없어졌는데 각자 자기 모자와 교복을 입고 수업을 했다. 둘째 형은 대방동의 성남중학을 입학했다. 전쟁 중에도 정부는 교육에는 열심이었다. 전선에서의 전투도 치열했지만 밤이면 북한 전투기가 빼놓지 않고 공습을 했다. 사람들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담요로 창문을 가렸다. 북한 전투기는 낮에는 꼼짝을 안 하다가 꼭 밤이면 내려와 폭탄을 던지고 갔는데 서울 곳곳에서 쏘아대는 대공포 불빛이 볼만했다. 학교에서는 점심에 밀가루빵 1개와 끓인 우유 한 양재기씩을 주었다. 우유는 학교 운동장에 큰 드럼통을 걸고 장작을 피워서 끓였는데 탈지가 안 된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는 학생이 많았다. 집으로는 여전히 쌀과 보리, 밀가루, 강낭콩 외에 가루 우유도 배급으로 나왔다. 우리는 우유를 밥이 뜸들을 때 우유를 함께 쪄서 간식으로 먹었는데 돌같이 단단했지만 달리 먹을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보내준 구호물자로 굶주림을 면했다. 큰형은 종합학교에 다니며 여의도 미 공군기지에서 하우스보이 아르바이트도 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대방동 건너 셋강을 건너 출근해서 콘세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철로 된 미군 사무실 숙소를 콘셋이라고 그렇습니다. 콘셋은 6명이 한 동을 썼다. 군인들 심부름도 해주고 점호 후 취침하면 일이 끝났다. 큰형은 집에 11시경에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식당에서 얻어준 식빵, 잼, 버터 등 먹을 것을 들고 왔다. 배급 나온 시레이션을 뜯지도 않은 채 박스채 얻어온 적도 있었다. 이런 횡재를 기다리느라 윤교 형과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밤늦게까지 버텼다. 정부가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고 자유로이 한강을 오가게 되면서 종합학교도 해체되고 큰형은 종로구 개동 본교로 등교를 시작했다. 식빵과 시레이션도 종을 쳤다. 우리는 한동안 허전했다. 영등포는 비만 오면 천지가 진창이 되었다. 오죽하면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진등포라 불렀다. 차진 진흙에 신발이 꾹 박히고 발만 쏙 빠져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우리가 영등포에서 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수원에 내려가서 개업을 준비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또 몇 달을 살았는데 이때도 큰 누나는 아버지를 옆에서 도왔다. 병원은 수원의 중심지 중동사거리 큰 길을 살짝 비킨 뒷길에 자리했다. 전쟁으로 적수공권 빈손이죠. 되었는데도 용케 집도 얻고 기구도 장만하고 설비도 갖추었다. 아버지는 맹탕 백면서생이지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큰 누나가 옆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영등포에서 1년 반을 지내고 우리 가족은 모두 수원으로 옮겼다. 윤교 형은 떠나 피난전 다니던 신풍초등학교로, 나는 매산학교로 갈라졌다. 둘째 형은 큰형과 함께 기차 통학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저녁 9시면 벌써 아랫목에서 코를 골았다. 그리고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새벽 4시면 잠에서 깨어 동그란 전구를 넣고 구멍난 양말을 꿰맸다. 면 양말은 3벌을 신기가 무섭게 구멍이 났다. 아버지와 두 형은 새 양말을 신고 밑의 셋은 기운 양말을 신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꿰맨 양말은 새 것과 진배 없었다. 어머니는 두 형제를 5시 반이면 밥을 먹여서 6시 전에 집을 나서게 했다. 둘은 통학 5년 내내 기적처럼 한 번도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일어나라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 기차 통학만큼은 독일 병정처럼 했다. 어머니는 설렁탕으로 유명했던 화천옥에서 보름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설렁탕 국물을 사다가 둘을 먹여 보냈는데 냄비 뚜껑을 뒤집어서 소금과 파, 고춧가루를 담아주는 그 집 설렁탕은 서울까지도 소문이 났었다. 깜깜한 겨울 새벽에는 가끔 곤히 자는 나를 흔들어 깨워 데리고 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얘 일어나봐 까마귀가 얼어 죽었다 라고 했다. 자식 먹이는 일이라면 죽고 못 살게 극성이던 어머니도 은근히 무서움을 잘 탔는데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날은 비록 건더기는 구경조차 못하지만 쇠고기 국물을 얻어먹는 재미에 졸린 눈을 비벼댔다. 좀도둑도 많았다. 벌건 대낮에도 대문을 밀고 들어와 마당에 널린 빨랫줄에서 팬티건 런닝샤츠건 가리지 않고 홀라당 쓸어갔다. 긴 겨울밤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통금 시간에 2시간씩 민간으로 짜인 야경이 순찰을 다녔는데 우리 집에서는 나이로 와서 큰형밖에 나설 사람이 없었다. 2명이 조를 짜서 방망이를 딱딱 두들기며 하는 방범 순찰인데 집마다 순번이 정해져 있었다. 간혹 나이를 숨기고 낙교용이 대신 나가기도 했지만 큰형은 겨울철이면 2-3번 해야 하는 이 짓을 꼬박 2년을 견뎠다. 야경에 주어진 또 다른 임무는 라디오로 이북에서 보내는 암호를 수신하거나 무전기로 타전하는 소리를 탐지하는 일이었다. 세상에 모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받아 적고 두드리고 하지 불 켜놓고 책상에 앉아 점잖게 공부하듯 하는 간첩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담. 우리나라도 참 웃겼죠. 그때는. 한겨울 긴긴 밤은 밤잠이 생각났다. 기름기가 몸에 많지 않으니 항상 허전했다. 뭐라도 한껏 집어넣어야 할 나이였다. 일본식 찹쌀떡, 모찌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식 찹쌀떡과 메밀묵을 목판에 쥐고 다니며 구성진 목소리로 메밀묵 사려 찹쌀떡 하고 외치는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행상도 자주 불러 세웠다. 작은 누나와 나는 집에서 7-8km는 되는 남양 방면의 오목내 양조장에서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인 제강을 사다 데워서 설탕을 타먹기도 했다. 막걸리를 걸르고 남은 그 찌꺼기가 걸쭉한 그 제강이라고 그러죠.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볼이나 밀찌꺼기는 걸쭉한 죽 같았는데 약한 알코올기가 남아있어서 얼굴도 빨개지고 몸도 후는 기분도 좋았다. 우리는 이걸 술찌검이라고 불렀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비지도 참기름을 넣고 김치로 간을 해서 데우면 가끔은 밤참으로 먹을 만했다. 하지만 쉽게 목이 메서 툭하면 딸꾹질이 나왔다. 지금도 이제 도봉산에서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 초입에서 이 자기네들이 그 두부를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 남은 막비지를 무료로 줍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사다가 돼지고기 넣고 김치 넣고 지지면은 아주 훌륭한 밥 반찬 한 끼, 2끼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에피소드도 있었다. 수원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누나와 큰형이 삶은 달걀을 들고 팔아보겠다고 나섰다. 찹쌀떡 메밀묵 장사를 하는 고등학생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하는 용기를 냈었나 보다. 두 사람은 갖고 나간 달걀을 하나도 처분 못한 채 고스란히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티격태격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귀하디 귀한 맏딸 맏아들을 돈 벌어 오라고 등을 떠밀었을 리는 없고 아마 둘이 의기투합해서 부모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도 돈을 벌어보자 했겠지만
계란살이여 계란 하는 소리가 목에서 나와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둘 다 모두 입이 벙어리인데 깜깜한 추운 오밤중에 계란이 날아가서 돈을 물고 올 리가 없다. 또 비싸고 귀했던 계란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깨소금 장사처럼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짚은 코미디였다.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여름 삼복을 잊지 않고 챙겼다. 수박과 참외를 찬물에 담가놓고 산 닭 2마리를 기둥에 묶었다. 하지만 닭목을 비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복날을 하루 이틀 넘겼다. 어머니는 알량한 양반 타령만 하면 밥이 입에 저절로 들어간다니 하며 기어코 당신이 닭목을 찔렀다. 한바탕 난리 끝에 목은 찔렀으나 솟구치는 피에 놀란 어머니가 그만 엉겁결에 닭을 손에서 놨고 그 녀석은 마당을 몇 미터 달리다가 온통 피범벅이 돼서 쓰러졌다. 나와 작은 누나는 뜨거운 물에 튀겨서 털을 뽑고 어머니는 내쳐 배를 갈라 내장도 드러내고 똥집도 발랐다. 암탉에서는 계란이 돼가는 작고 큰 알이 67개씩 쏟아지기도 했다. 닭을 잡는 날이면 어머니는 육류라고는 쇠고기와 생선 그것도 비린 꽁치나 고등어는 쳐다도 안 보는 큰형을 위해 꼭 육개장을 끓이고 소 불고기도 한 접시 따로 만들었다. 금쪽 같은 장남 출세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스산한 가세를 일으켜주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바람은 이렇게 절절했다. 어머니는 노랑 참외보다 늦게 선을 보이는 청참외와 개구리 참외도 자식들에게 한 번은 꼭 맛을 보여야 직성이 풀렸다. 지금은 청참외, 개구리 참외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한 8월 중순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잘 시장에 안 보이네요. 나는 내 몫으로 큰 놈을 고르느라 장에가는 어머니를 따라붙었다. 익지를 않아 오이 냄새가 나도 나는 악착같이 큰 놈을 붙들고 늘어졌다. 노랑 참외에는 큰 것을 집착 안 하고 꼭 청참외나 개구리 참외만 그랬는지 그 이유를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설익은 참외를 먹으면 설사한다고 말려도 막무가내로 버텼다. 돌아올 때는 수박 등 제법 무게가 나가는 여름과일을 나누어 들고 오며 속으로는 효도하는 놈은 나뿐이네 하며 흐뭇해했다. 우리 집에서는 개구리 참외를 개굴참외로 불렀다. 봄, 가을 고사떡에 쓸 호박꼬지도 집에서 말렸는데 울긋불긋한 늙은 호박꼬지가 마당 빨랫줄에 걸리면 나는 고사를 언제 지내느냐고 성화를 냈다. 유난히 부엌 주변에서 생쥐처럼 맴돌기를 좋아했던 나는 설거지를 할 때면 먼저 설쳐댔다. 그런 나에게 작은 누나는 꽁지 팔딱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제 별명이 초등학교 때 꽁지 팔딱새였습니다. 꽁지 팔딱팔딱 이렇게 한다고 해서 꽁지 팔딱새죠. 하도 이제 까불고 다녀서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물을 데워서 설거지했는데 아버지 진지에 쓰는 놋주발과 대접은 추위에 손에 쩍쩍 달라붙었다. 온통 사기 그릇이어서 쨍강 깨기를 예사로 했다. 내가 깼어도 어머니에게서 야단은 작은 누나가 감당했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느라며 누나를 나무랐다. 여자들은 그릇 깨먹는 일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다. 속이 상한 누나는 어머니 야속함에 가끔 훌쩍였다. 어머니는 오후면 꼭 낮잠을 잤다. 입을 벌리고 얕은 숨을 쉬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안해서 나는 코에 손을 대보기도 했다. 어머니는 장 담글 때 한 번, 김장 끝나고 한 번, 이렇게 1년 2차례는 빼지 않고 몸살을 앓았다. 마차 2대가 겨우 비껴갈 만한 뒷길에 면한 우리 병원은 겨울에는 석탄을 떼는 난로로 난방을 했다. 돌처럼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연탄은 화력은 좋은데 끄름이 많아서 매일 연통 청소를 해야만 했다. 굴뚝 청소부가 새벽같이 징을 치며 굴뚝 하고 다녔지만 이 사람을 놓치는 날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달려들어 연통을 뚫었다. 그리고는 모두 깜둥이가 되었다. 유연탄은 전량 수입으로 화력발전소와 기관차 연료로 썼는데 일부가 빼돌려져서 시중으로 흘러나왔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속력이 느린 틈을 타서 기관사들이 눈덩이 같은 석탄을 철로 변으로 퍼던지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자루에 주워 담았다.
대개는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위해했지만 그 중에는 장사 속으로 하는 꾼도 있었다. 가정 난방과 취사는 지게에 가득 지고 다니며 파는 나무단을 사서 해결했는데, 그렇게 해서 벌거벗는 살이 매년 4월 5일 식목일에 어린 나무 몇십만 몇백만 그루를 심는다고 해결될 리가 만무했다. 그땐 산이 참 빨겠습니다. 그렇게 온통 집집마다 다 나무를 떼서 이제 취사도 하고 이제 난방도 했죠. 나무꾼들은 100이면 90은 큰 나무단 속에 열량이 낮은 가랑잎이나 삭정이, 뿌리 등을 넣었는데, 그래서 단골이 아주 중요했다. 잘못하면 열량 기준 30%쯤 허술한 나무를 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5학년이 되면서 나는 우연히 초기 서부 영화에 맛을 들였다. 아란나트, 케이리 쿠퍼, 버트 랑카스타, 존 웨인 같은 잘생긴 배우들이 아메리칸 원주민과 싸우는 영화인데, 우리는 이 원주민을 인디안이라고 불렀다. 할리우드는 백인을 선, 인디언을 악으로 설정했는데, 인디안이 하나 쓰러질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했다. 곧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해서 백인을 잔인한 인물로 설정하고 이를 응징하는 영화가 등장했다. 대륙의 원주민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난 먼 훗날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 공마단이 천막을 치고 하는 서커스도 자주 갔다. 난 아버지에게서 극장값을 타내려고 애교를 많이 부렸는데 성공률은 아주 낮았다. 오히려 가끔은 야단도 맞았다. 어머니에게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었다. 작은 누나가 제일 뒷배를 잘 봐주었는데 그 짓 하느라 거짓말 한 적은 없었다. 극장에서는 기도 아저씨들이 미성년자 입장을 막았지만 표 사는 것을 견눈으로 확인하곤 쥐새끼처럼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 그때 이제 극장에 기도 아저씨라고 해서 등치 좋은 사람들이 학생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그러는 역할을 했는데, 극장도 이제 표 사서 들어가는 꼬마들을 받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표 사는 것만 슬쩍 확인하고는 그냥 딴청하고 싹 그 사이에 들어가고 서로 이제 속고 속이고 그런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4학년부터 나는 오줌 싸개였다. 영화 장화홍련전이 주범이었다. 작은 누나와 그 영화를 함께 봤는데 머리 풀어 헤친 모습을 보고부터는 밤에 마당 구석에 있는 화장실을 혼자 못 갔다. 방에 요강이 2개나 있는데도 새벽녘이면 꽉 찼다. 별 수 없이 소변을 참고 다시 잠이 들면 꼭 친구와 노는 꿈을 꾸고 친구에게 나 오줌 누고 올게 하고 돌아서서 이를 보는 순간 이미 용 흥건하게 젖었다. 나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겨울철에 빠지지 않고 2-3번을 쌌다. 중학에 가서도 2차례 더 오줌을 쌌다. 오줌을 싼 날 아침에는 젖은 속옷 위에 그대로 바지를 껴입고 학교로 뺑소니를 쳤다. 도시락이고 챙길 새도 없죠. 야단 맞을까 봐 그냥 얼른 내뺐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체온에 김이 모락모락 솟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서며 마당 빨랫줄에 널린 커다란 지도가 그려져 있는 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어머니는 키를 쓰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난리를 쳤다. 난 그래도 몇 시간 안 지나서 헤헤거리며 어머니를 웃겼다. 그 쌀 이렇게 돌 고르는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쓰고 이제 소금을 받아오면 오줌을 안 싼다고 그런 이제 속설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군 식당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끓여서 한 그릇씩 팔았는데 꿀꿀이죽이라고 불렀다. 말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식재료를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넣고 끓인다고 했지만 가끔 휴지나 담배 꽁초도 나온다고 했다. 그래도 한식과 달라서 냄새는 기가 막혔는데 막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끼 식사를 이것으로 때우는 사람도 많았다. 고모인 내 어머니를 따라 이웃으로 이사온 내 외사촌 누나는 집에서 가까운 시내의 육군 헌병대 식당에서 일했다. 누나는 나를 부대로 데리고 가 2번이나 부대밥을 먹여주었다. 헌병들은 보리는 신용으로만 넣은 쌀밥 한 그릇을 김이 무렁무렁 나는 푸짐한 양미리 조림과 함께 한 그릇씩 뚝딱 해주었다. 10년 후 군인이 된 나는 41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양미리는커녕 제대로 된 멸치 구경도 못 해봤다. 어머니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새끼줄에 매단 툭툭하게 알이 밴 양미리를 물을 숭숭 썰어놓고 지졌다. 전 지금도 겨울에 한 너댓 차례 양미리를 사서 물을 넣고 삶아서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느 해 10월 슬며시 외출한 아버지가 칠면조 고기를 사들고 들어왔다. 칠면조가 어떻게 생긴 새인지도 모를 때였는데 아버지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추석에 먹는 고기라고 했다. 내가 이 칠면조 고기를 다시 맛본 것은 50년이 지난 3년간의 미국 생활에서였다. 내 바로 윤교영은 노는 데에는 도사였다. 탄통을 하나, 그 총알이 들어간 30cm, 한 20cm 이렇게 높이도 한 30cm 되는 그 쇠통이 있습니다. 그걸 탄통이라고 그러는데, 탄통을 하나 구해서 딱지, 팽이, 구슬 같은 놀거리를 담아놓고 애지중지하며 자물쇠도 하나 구해서 잠갔다. 형은 어떡하든지 나를 떼어놓고 또래들과 재미있게 놀려고 술을 썼는데 나는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죽어라 하고 쫓아다녔다. 나는 학교 다니며 숙제는 없어서, 숙제를 안 내주니까 없는 거죠. 숙제는 없어서 없었고 있어도 없다시피 했는데 집에서는 빈 도시락을 꺼낼 때 빼고는 아이의 가방을 안 열었다. 도시락이래봤자 사발에 밥을 담고 반찬 종지를 위에 푹 박아서 들고 다녔는데 남들 같은 각이진 알루미늄 도시락이 부러웠지만 6학년이 되고서야 겨우 입대한 큰형이 쓰던 알루미늄 도시락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책보에다가 책을 놓고 그 위에 사발을 얹어서 이렇게 들고 가면은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꺼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책상에 넣으면 수북하니까 저 책상에 막 밥알이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단골로 내주는 곤충 채집 숙제가 제일 귀찮고 싫었다. 나는 3년 연속 기를 쓰고 이 숙제와 또 일기 쓰기 숙제를 안 했는데 매일 시달리느니 계약해서 한 대 맞는 게 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학 내내 찜찜했다. 나는 우연히 교무실 한 구석에 애들이 숙제로 낸 채집 박스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저럴 걸 왜 하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쥐잡는 숙제도 내주고 그 표시로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쥐가 하도 들끓으니까 봄, 가을로 국가적인 쥐잡기 운동을 벌였는데 드디어 냄새도 맛도 없는 쥐약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청산가리가 들어간 이 쥐약 때문에 죄 없는 개와 고양이도 숱하게 죽었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툭하면 이 약을 목숨을 끊는 데 썼다. 봄, 가을로 산토닌, 이 회충약입니다. 옛날 그 브랜드가. 산토닌이라 불리는 구충제를 강제로 먹였는데 이튿날 아침이면 화장실에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구충제라는 고급 말을 몰라서 꼭 회충약이라고 했다. 그때 이제 회충이 이렇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녹아서 뭐 그런 적이 없지만은. 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리 4반을 했다. 각 학년에서 4반은 남녀 혼성반이었다. 나는 이계순을 좋아했는데 8년이 지나 대학 입학 후 친구를 통해 수원 터미널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4.19 기념일이어서 답심리 집에서 용산 지회버스 터미널까지 평소보다 2배나 더 지체되었다. 수원에 그 집으로 곧장 달려간 내가 이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계수는 저쪽 골목에서 나타나 집으로 쌩 하고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곧 뒤따라 들어갔다. 아마 그 어머니도 수원이 터미널에 같이 갔던 것으로 보였다. 숙기가 없었던 나는 그 어머니를 본다는 생각에 문을 못 두드렸다. 그 후 몇 달을 별렀으나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당시의 생각이나 풍속은 남녀간 만남과 교제는 곧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나는 이계순과 말을 나누지도 마주 앉지도 못했는데 만약 그 골목에서 제대로 만났다면 일이 어떻게 진전되었을까? 지금도 나는 인간적인 미안함을 금하지 못한다. 그때 제가 그 터미널에서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마 너 누구 만나니? 뭐 그래? 그건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나름대로 선생 점수도 매긴다.
내 6학년 멋쟁이 담임 원 선생님은 수업은 설렁설렁 넘어갔다. 그분은 학교 후문 앞에 살았는데 우리 반 학생 몇몇을 불러 집에서 방과 후 과외를 했다. 나는 쟤들은 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과외란 걸 하느라고 그런 줄은 까맣게 몰랐다. 그 아이들 8이 모두 서울의 중학으로 진학했다. 과외 멤버가 아닌 나도 서울로 갔다. 나는 졸업식에서 생각지도 않은 우등상을 받았는데 80명 가운데 11명에게 주었던 이 우등상이 일생 처음 받은 상이고 마지막 상이었다. 나는 어느 모임에서건 뽑기 행운상 같은 들러리상도 못 받을 만큼 상복이 없었다. 나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집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여겼다. 그러니 예습 복습이란 말도 모른 채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다. 윤경 형도 나와 똑같았다. 이런 우리를 큰형이 주말이면 불러앉히고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체크를 했다. 우리는 꿀밤을 맞으며 30분은 닭다를 받았다. 이미 중학생이 된 윤교정이 나보다 꿀밤을 더 많이 먹었다. 큰형은 얼굴이 벌겋도록 스스로 열을 받았다. 이 주말 행사는 5학년 1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때 큰형은 포기를 모르는 저승사자였다. 하지만 윤교영과 나도 고래심줄같이 즐겼다. 내 동생 막내 충견은 내리 6년 반장을 했는데 상고머리에 앞뒤 짱구고 눈도 안팡진 게 생긴 모습부터 진돗개형 수재였다. 내리 6년을 우등상도 받았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일체 공부하라는 성화를 안 부렸다. 공부는 할 사람만 하는 거지 돈하게나 모두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버지 철학인 듯 했다. 학교에 발을 들인 적이 없는 어머니는 애초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남자들만 빙 둘러앉아 먹는 상에서 우지직하고 돌을 씹으면 아버지는 얼른 당신 입을 내 입에 대고 입안에 밥을 고스란히 받아 삼켰다. 어린 막내도 놔두고 나에게만 그러는 것에 어린 마음에도 우쭐했는데 그 뜻은 먼 훗날에 깨달았다. 지금은 쌀을 이르지도 않고 밥을 하지만 그때 쌀은 키로 까불고 밥할 때 조리로 조심스럽게 일러도 돌과 짓동이 꼭 몇 개씩은 씹혔다. 내가 4학년 봄에 서울 베르기, 그때는 이제 벨지움을 베르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4학년 봄에 서울 베르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큰 누나가 미끈하게 빠진 젊은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당시에는 만져보기도 힘든 지프를 몰고 온 그 사람은 미국의 원조기관 유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United States Office of 뭐라 그러나 원조기관입니다.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원조기관 유솜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그해 6월 두 사람은 남문 옆 평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팔달산 기슭의 중앙호텔에서 피로연을 했다. 충교가 자영의 생질 은숙이와 함께 화동을 큰누나 친구 춘하가 신부 들러리를 했다. 그때 풍속이 그랬습니다. 화동도 있고 뭐 들러리도 있고 꽃 뿌리고 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참 옛날식 결혼식이죠. 감사합니다. 요건